오늘 주제가 정말 뭐랄까 좀 파격적이죠. 관계의 역학, 그중에서도 아주 일상적인 행위인 요리에 숨겨진 권력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사실 처음 이 자료들을 보고 좀 놀랐어요. 요리하는 여성이 관계의 주도권을 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단순히 음식을 해주는 행위가 어떻게 한 사람의 생존과 안정에 대한 통제권, 그러니까 자료의 표현을 빌리면 존재론적 위계를 만들어내는 걸까? 오늘 이 분석은요, 어쩌면 관계를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인간관계의 상호작용 밑바닥에 깔린 그 본능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정말 다른 차원의 통찰을 얻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자료에서 누군가에게 요리를 해준다는 건 내 생명을 연장시키는 에너지를 직접 설계해서 제공한다는 뜻이다 라고 말해요. 그게 사실상 이 모든 분석의 출발점이죠. 저는 이게 그냥 배려나 서비스 정도의 의미인 줄 알았는데 그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야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서 에너지 설계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밥을 차려주는 행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생명 유지 활동에 가장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로 보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재료를 쓸지, 간은 어떻게 맞출지, 영양소는 어떻게 구성할지를 한 사람이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요리하는 사람이 다 정하죠. 그리고 상대방은 그걸 그대로 자기 몸속으로 받아들여요. 그 음식이 곧 그 사람의 피와 살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리하는 사람이 상대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결정하는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권력자가 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네요.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나 자신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누가 컨트롤하느냐의 문제로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느껴져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상대방은 그걸 먹으면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사람의 영향력을 자기 세포 하나하나에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걸 존재론적 차원에서 생명에 대한 통제권이라고까지 부르는 거고요. 이건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현실에 기반한 분석인 셈이죠. 그게 생물학적인 통제권이라면 그럼 심리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네, 그 부분도 아주 흥미롭죠. 자료를 보니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신뢰의 호르몬이 분비되고 배가 부르면 공격성이 사라진다는 내용이었죠. 네, 자료에서는 이 상태를 한마디로 무장 해제, 디펜스 오프 상태라고 정의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이잖아요. 연인끼리 크게 싸우고 냉전 상태에 있다가도 누가 차려준 밥을 마주 앉아 먹다 보면 슬그머니 화가 풀리는 경험이요. 아, 있죠. 그게 단순히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아지는 걸까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 배가 배고파서 예민했나 보다 하고요. 하지만 자료의 분석은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건 음식을 제공받는 행위 자체가 나는 지금 이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아주 본능적인 자각을 일깨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생존의 열쇠를 쥔 사람 앞에서 계속해서 공격성을 유지하기란 본능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아, 일시적으로 방어 기제를 전부 내려놓고 상대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의존하고 있다는 본능적 자각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 비즈니스 관련 일화가 떠올라요. 자료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왜 성공한 사업가들이나 권력자들이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든 자기가 팝값을 내려고 하는지 그게 단순히 매너나 부의 과시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무장 해제와 심리적 부채감을 활용하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분석이에요. 내가 당신의 생존에 기여했다는 아주 원초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상대방의 무의식에 심어두는 행위인 거예요. 와, 무섭네요. 나는 주는 사람, 당신은 받는 사람이라는 미묘한 권력 구도를 그 순간 설정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비즈니스 협상이든 인간관계든 주도권을 가져오는데 아주 미세하지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친구나 연인 사이의 평범한 식사 약속에도 그런 심리가 깔려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게 새롭게 보여요. 다음에 내가 살게 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미묘한 부채감을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무의식적인 반응일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단순히 고마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 생존에 필수적인 것을 제공받았다는 훨씬 더 근원적인 빚의 감각에 가까우니까요. 그리고 그 감각이 관계의 균형추를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거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드는 생각인데 이게 단순히 밥을 얻어먹어서 생기는 심리적 부채감을 넘어서는 문제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요리하는 모습 그 자체가 상대방에게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일종의 이미지 메이킹 효과까지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자료에서는 이걸 고가치 프레임을 상대방 뇌리에
그냥 각인시킨다고 표현할 정도예요. 각인시킨다. 네, 때려 박는다는 뉘앙스에 가까운데 그만큼 즉각적이고 강력하다는 거죠. 어떤 프레임인데요, 그게? 그 프레임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한번 보세요. 여성성, 부지런함, 정돈된 생활력, 타인을 돌보는 여유. 사실 이 가치들은 하나하나 증명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추상적인 개념들이잖아요. 맞아요. 나 부지런한 사람이야 라고 말로 100번 해봤자 잘 와닿지 않죠. 그런데 요리라는 단 하나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모든 긍정적인 가치들이 마치 고농축 캡슐처럼 한 번에 압축돼서 상대방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자기 삶을 스스로 잘 꾸려나가고 있구나 하는 매우 강력한 신호를 단번에 보내는 거죠.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네요. 그냥 보여주는 것만으로 모든 게 증명되는 셈입니다. 그 신호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자료에 나온 대조적인 사례를 보면 정말 분명해져요. 배달음식 얘기죠? 배달음식이나 간편식으로만 끼니를 때우는 사람을 볼 때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의 삶은 어딘가 정돈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조차 없나 보다 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편리해 보일 수는 있어도 생존과 안정을 함께할 파트너로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남성의 무의식을 건드리는 가장 큰 차이라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반대로 누군가 나를 위해 부엌에서 요리하는 뒷모습을 볼 때 거기서 어머니의 그림자라는 원초적인 안식처를 발견하게 된다는 분석을 덧붙여요. 어머니의 그림자라? 이건 단순히 옛날 생각나서 좋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남성의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 각인된 절대적인 생존과 안정의 원형이 바로 어머니이기 때문이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의 생존을 100% 책임져주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보호해줬던 존재가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요리하는 모습은 그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이었던 기억을 무의식적으로 소환하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 이곳이 안전하구나. 나는 여기서 보호받을 수 있구나 하는 본능적인 안도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앞서 이야기했던 생명에 대한 통제권, 심리적 무장해제, 고가치 프레임, 이 모든 분석들이 결국 생존과 안정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수렴되는 느낌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자료는 요리하는 여성을 보며 남성의 무의식 속에는 거의 반사적으로 두 가지 확고한 생각이 떠오른다고까지 단언합니다. 두 가지 생각이요? 네, 첫째는 이 여자가 내 아이를 낳으면 우리 가족은 최소한 굶지는 않겠구나. 미래 세대의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확신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자가 있는 집이 바로 내가 돌아갈 곳이구나. 이건 안정에 대한 확신이겠고요. 그냥 잠만 자는 물리적인 공간 하우스가 아니라 나의 지친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가정. 바로 그 순간 관계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자료는 주장합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그 여성은 더 이상 단순한 연애 상대나 파트너가 아니라 내 생존과 안정을 책임지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위상이 격상된다는 거예요. 좋고 싫음의 감정을 넘어서 나의 존재 자체를 의탁해야 할 대상으로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료가 명명한 요리가 만드는 존재론적 위계의 완성입니다. 저는 그냥 잘 보이고 싶어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맛있는 걸 해주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 이면에는 이렇게 무겁고 본능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의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여성 독자들에게 조언하는 대목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이 가사노동을 배우라는 가부장적인 조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료는 이걸 훗날 네가 만날 남자의 무의식을 지배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연마하는 것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무기라는 표현까지 쓰는군요. 이 표현은 요리라는 가사노동의 프레임에서 완전히 끄집어내서 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 전략으로 재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아, 단순히 잘 보이기 위한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렇죠. 상대방의 가장 깊은 본능에 직접 작용해서 관계의 근본적인 틀 자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계하는 아주 능동적인 기술이라는 관점인 거죠.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관점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요리라는 지극히 일상적인 행위가 생명에 대한 통제권부터 시작해서 심리적 무장해제와 고가치 프레임 형성을 거쳐 결국 한 사람을 관계의 실질적인 설계자로 만들어버리는 과정. 이것은 관계를 표면적인 감정 교류나 대화의 수준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밑바닥에 깔린 생존과 의존이라는 더 깊고 원초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죠. 그녀는 밥상머리에서 남자를 웃게도 울게도 만들 수 있다.
이 문장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음식을 통해 상대의 감정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음식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이런 제공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절대적인 정서적 안정감일 수도 있고 끊임없는 지적 자극일 수도 있겠죠. 혹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안정성일 수도 있고요. 네, 각자의 관계마다 그 형태는 모두 다를 겁니다. 이 분석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 사이에서는 과연 무엇이 이 음식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제공함으로써 관계에 보이지 않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아주 흥미로운 답을 찾게 되실지도 모릅니다.